3회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지문이에요. 요 지문.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으면서 자꾸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첫 번째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17세기 서양에서 시작된 음향학이 학문으로서 자리 잡을 것은 18세기 이르러서다. 봐봐. 그러니까 17세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 음향학이라는 말이 있었고 이게 이제 18세기에 와서 뭐로 자리 잡은 거야? 학문으로 자리 잡은 거야. 1687년 마시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음향학은 음의 이론을 총칭했습니다. 여기에서 음은 음악적 음인 악음으로 18세기에는 음계를 만들고 정렬하기 위해서 음정과 관련된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됐죠? 끝이야. 나봐. 여기까지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이게 다예요. 이게 됐죠? 그러면 17세기에 음향학이란 말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은 마시라는 사람이고 됐죠? 이게 18세기에 와서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야. 중심 내용은 이게 다예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거야. 그 뒤에 그런 점에서 당시의 음향학은 소리의 과학을 의미하는 오늘날의 음향학보다는 범위가 좁았다. 음향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했는데 그 결과 동시에 두음이 날 때 발생하는 밑줄 그어 동시에 두음이 날 때 발생하는 이해됐지? 맥놀이와 결합음에 대한 이론이 제시되었다. 됐지? 뭔 소린지 이해돼? 그래서 음향학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봐봐. 두 음이 동시에 소리 날 때 나타나는 얘하고 맥놀이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야. 결합음에. 됐죠? 그러니까 이 맥놀이라든지 결합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 결국 이 음악을 학문으로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이해됐죠? 이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 17세기에 음향학이란 단어를 썼고 됐죠? 18세기에 와서 학문으로 자리 잡는다. 됐죠? 18세기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 맥놀이하고 뭐해? 결합음에. 됐지? 됐죠? 그래서 밑에 18세기 초 음향학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였다? 두 번째 문단부터가 이제 이해가 중요한데 누구였다? 소베르라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렇죠. 맥놀이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소베르로 그는 음향학으로 최우선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두음의 높이 차이를 이루는 음정이고요. 음정 동그라미. 됐죠? 그 다음에 음정을 연구하려면 먼저 음의 높이인 음고를 표준으로 정한 음고 동그라미. 그러나 소베르는 당시 음악가들이 표준이 되는 음고를 호각이나 소리굽새로 정하는 것에 불만이었고 호각소리나 소리굽새는 주변 환경이나 크기 재료에 따라서 소리가 달랐기 때문이다. 됐지? 그래서 그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재현할 수 있는 음고의 표준을 찾기 위해서 맥놀이를 활용했다. 이게 끝이야. 나봐. 그러면 이 소베르는 뭐에 관심이 있었고 음향학을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음정을 알아야 되고 음정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고 음고를 알아야 되고 알았죠? 이 음고를 옛날에는 뭐로 했다? 호각소리나 소리굽새로 했는데 거기에 불만을 갖고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음고를 설명하려고 했겠어요? 요걸 가지고 음고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맥놀이를 가지고. 이해됐죠?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알면 얘를 알고 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밑에 맥놀이를 활용하려고 했다. 맥놀이는 뭐냐? 진동수가 거의 같은 두 소리가 중첩될 때 규칙적으로 소리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기를 반복하는 현상이 맥놀이야. 이해됐지? 맥놀이 이겁니다. 이때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데 음고는 잘 봐. 진동수가 많으면 높고 적으면 낮아. 따라서 두 음의 음정과 두 음의 파동이 일치하는 주기를 알면 두 음의 진동수는 계산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5도 화음을 발생하는 두 음이 있을 때 두 음의 진동수는 진동수 B는 2대 3이므로 두 음이 만들어내는 맥놀이를 알면 두 음의 뭐를 알 수 있다? 진동수를 알 수 있다. 두 음의 진동수를 각각 2n과 3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두 음이 만들어내는 맥놀이 진동수는 3n에서 2n을 빼면 n이 되지요. 따라서 n은 측정하면 두 음의 진동수를 2n과 3n 구할 수 있게 된다. 됐죠? 나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내용이 이거야. 맥놀이를 알려고 했던 이유는 뭘 알기 위해서요? 이 문장 구조를 봐. 맥놀이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기 위해서? 봐봐. 여기 분명히 음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동수가 높으면 음고도 높고 진동수가 작으면 음고도 낮아. 근데 요 음의 진동수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맥놀이를 알아야지 우리는 요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소베르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다. 의미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중심 내용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문장의 중심 내용이. 문장의 중심 내용을 잘 보려면 이게 원래는 문장에서는 글에서는 원래 비문학에서 추상적 진술이라는 게 있고 구체적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비문학에. 알았죠? 그럼 우리는 요 구체적 진술을 가지고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추상적 진술을. 그리고 원래 요 추상적 진술이 원래 문단에 뭐가 될 중심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글을 읽을 때 이걸 가지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가지고. 근데 만약에 추상적 진술만 파악하고 구체적 진술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 지문이 어렵다는 건 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얘를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 그럼 우린 요걸 이용해서 이걸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됐지? 여기서 중심 내용만 가지면 이거 아니야? 17세기에 음양학은 이 사람이 처음 썼고 18세기에서 학문으로 자리 잡았고 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됐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소베르인데 소베르는 음의 진동수를 알기 위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요렇게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맥놀이에 관심이 있었다. 이해됐죠? 두 번째,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잘 봐. 소베르는 둘 이상의 음이 잘 어울려 듣기 좋은 소리를 협화음이라고 했어요. 협화음 밑줄. 두 음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건 불협화음의 원리도 맥놀이와 나봐. 이 사람은 요걸 가지고 또 뭘 설명한 사람이야? 요걸 설명한 사람이야. 협화음과 불협화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요걸 가지고. 알았죠? 그럼 여기서 소베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요 단어예요. 그러면 야 소베르는 이걸 알아야 요걸 알 수 있고 요걸 알아야 요걸 알 수 있고 음고를 알아야 음정을 정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얘도 설명했다는 거예요. 얘도. 협화음과 무슨 화음에 대해서. 그렇지. 그래서 밑에 16세기에 갈릴레이는 음을 소리의 충격으로 보았는데 두 소리의 충격이 일치할 때 협화적인 음정이 나온다고 하여 있다. 그에 따르면 진동수비가 작으면 협화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이다. 됐죠? 밑줄 그어놓으세요. 진동수비가 작으면 협화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이다. 이건 누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갈릴레이가. 됐죠? 뒤에 즉은 원래 동격이기 때문에 앞문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잘 봐. 두 음의 진동수비가 2대 1인 옥타브가
3대 2인 5도보다 음정이 협파적이다. 왜? 진동수비가 작기 때문이다. 진동수비가 뭐하기 때문이라고? 작기 때문이야. 진동수비가 3대 2인 5도와 4대 3인 4도보다 음정이 협파적이다. 이건 갈릴레이의 견해야. 근데 소베르도 일치하는 진동수가 많을수록 협파음이 된다는 갈릴레오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동의하면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나봐. 이렇게 돼 있어. 봐봐. 협파음이라는 건 뭐라고 돼 있어? 진동수 비가 적으면 협파음. 진동수 비가 크면 무슨 화음이야? 이거 갈릴레오가 주장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알았죠? 근데 여기에 소베르도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밑에 그는 두 음의 파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맥노리의 빈도에 관심이 가졌는데 됐죠? 명쾌하게 감지할 수 있는 맥노리가 들리면 불협화음이고 결국 일반적으로 진동수가 작은 정수비를 이루는 경우에는 맥노리가 순식간에 들렸다 사라지기 때문에 협파음이 되지만 진동수가 큰 정수비를 이룰 경우에는 무슨 불협화음이 된다. 그럼 갈릴레오가 갈릴레오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소베르는 맥노리가 들리면 무슨 화음이고? 불협화음이고. 맥노리가 들리지 않으면 뭐다? 협파음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누가? 소베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협파음과 불협화음을 뭐로 설명한 거야? 맥노리로 설명한 거야. 갈릴레오와 공통점도 있지만 됐죠? 이거로 설명.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소베르야. 오케이? 여기까지 다 무슨 얘기하는 거니? 맥노리 얘기하는 거야. 맥노리 얘기. 이해됐죠? 근데 그 밑에는 18세기 중반에 로버트 스미스 동그라미. 스미스는 뭐 얘기하죠? 스미스는 소베르와 다른 맥노리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는 불협화음이 맥노리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됐죠? 협파음의 발생은 두 음의 파동이 일치하는 시간 간격과 관련이 있다. 시간 간격 밑줄. M 대 N의 진동수비를 갖는 A와 B라는 두 음은 A음의 N번째 파동과 B음의 N번째 파동이 일치하는데 이때 시간 간격을 뭐라고 한다 우리?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시간 간격이 뭐하며? 사이클이 짧을수록 뭐다? 협파음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얘는 이제 얘하고 약간 다른 거야. 스미스는 소베르하고 다르게 얘는 협파음을 뭐로 표현했어요? 소베르는 맥노리로 설명했죠. 알았죠? 얘도 맥노리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해. 동의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동의는 하는데 협파음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뭐라고? 사이클이 뭐하면? 짧으면 협파음이다. 사이클은 뭐냐? 요거는 시간 간격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까지가 요 두 사람의 견해가 다 요것과 관련된 견해다. 맥노리하고. 뒤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니? 네 번째부터는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니? 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결합음에 대해서. 이해됐지? 그러니까 글의 구조는 어렵지 않은 구조란 말이야. 그럼 결국 18세기의 음양학은 결국 맥노리하고 결합음에 관심이 있었고 맥노리는 소베르하고 스미스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알았죠? 결합음은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밑에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세기의 음양학적 성취 중 중요한 사건은 결합음의 발견인데 결합음이란 진동수가 다른 두 음을 동시에 강하게 낼 때 맥노리와는 별도로 들리는 제3의 음입니다. 이해됐죠? 이게 결합음의 음입니다. 결합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이는 독일의 오르간 연주자 조르게입니다. 조르게 밑줄. 이 조르게는 어떤 사람이니? 조르게는 결합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야. 밑에 그는 진동수가 2대 3인 5도 화음을 내기 위해서 두 음을 동시에 연주할 때 두 음이나 맥노리 음
이외 제3의 음이 들리는 것을 인지했다. 처음으로 결합음을 발견한 사람이다. 됐지? 조르게는 뒤에 그것은 두 음 중 낮은 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이다. 그는 이런 현상이 3도뿐만 아니라 다른 음정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조르게는 결합음이 특정 음정에 동반되는 것으로 여겼을 뿐 그것이 음고가 결합음보다 더 적게 떨어져 있는 임의의 두 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조르게는 알았죠? 조르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결합음을 처음 언급한 사람이야. 알았죠?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 그 다음에 밑에 누구 있어야지? 조르게와 비슷한 시기의 과학자 로미에는 로미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로미에는 오르간 파이프 조율하다가 결합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미에는 결합음이 맥너리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여겼고 따라서 결합음의 진동수도 소베루가 밝힌 맥너리의 진동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런 계산은 잘못된 것으로 결합음의 진동수를 계산하는 올바른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결합음의 진동수와 맥노리의 진동수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결합음의 진동수를 계산하는 올바른 방법은 한참 후에 밝혀졌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을 밑에다 부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알았죠? 밑에 결합음의 진동수는 F1, F2 두 개의 두 음이 동시에 들을 때 두 음의 진동수는 정수로 배한 진동수 밑줄. 정수로 배한 진동수 밑줄. 됐지? MF1과 MF2의 합도는 밑줄과 합도는 차의 절대값이다. 밑줄. 원래 결합음의 진동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알았죠? 근데 나봐. 이 로미에는 결합음의 진동수를 맥노리의 진동수 계산법과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해된 거지 이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머지 거 18세기 결합음이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은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자 타르티니 밑줄. 요렇게 된 거란 말이야 지문이. 됐죠? 요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결합음을 널리 알린 사람. 알았죠? 이렇게만 알면 돼. 결합음을 널리 알렸다. 그는 결합음이 진동수가 두 음의 진동수의 최대 공역수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어떠한 음정이든 결합음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고 이게 나중에 밝혀졌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구조는 쉬운 거야. 구조는. 그럼 이거는 18세기 음향학에서 맥노리와 결합음에 대해서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써놓은 거야.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만 이해하면 되거든. 이 두 개만. 알았죠? 마지막은 뭘 쓰고 끝난 거예요? 마지막 문단은 의를 쓰고 끝난 거예요. 이런 연구가 어떠한 가치가 있었는지. 알았죠? 마지막은 요걸 쓰고 끝난 거다. 이해됐지?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처럼 맥노리와 결합음에 대한 18세기 음향학자들의 탐구는 소리의 본질을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이었다. 하지만 당시 음향학자들의 논의한 내용을 해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학적 실험 방법은 거치지 않았다. 실험 방법은 거치지 않은 거다. 이해됐죠? 따라서 그들의 시도는 소리를 수학적 논의를 연장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점도 좀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가치는 있었다. 이러고 끝난 거야. 이러고. 이해되죠? 이해됐지? 그럼 뒤에 40번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고. 이해됐죠? 40번 문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40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됐죠? 그럼 18세기 음향학에서 말한 뭐하고 뭐에 대해서 쓴 거야? 맥노리 이론과 결합음 이론을 설명한 거예요. 됐죠? 1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41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뭡니까? 그러면 소베르는 호각이나 소리굽새로는 표준 음고를 정하기 어려우니까 맥노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 17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한 음향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은 건 18세기고 이해됐죠? 타르티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음향학을 널리 알린 사람이다. 됐죠? 그래서 밑에
진동수가 다른 두 음 사이에 결합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근데 대체로 이제 수험생들이 이런 정도의 지문이 나오면 거의 6문제 중에서 2문제, 3문제 정도 틀리면 결국 등급이 이제 3등급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능에서 1등급 받으려면 이런 지문에 대한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지, 사실. 많아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됐죠? 나머지는 볼 거 없다. 밑에 있는 42번 문제. 다음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음의 진동수를 측정했다. 진동수가 뭐라고 돼 있죠, 밑에? 진동수가 뭐라고 돼 있니? 밑에 표 밑에 뭐라고 써놨니? 진동수.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갈릴레이에 따르면 나와 라를 동시에 연주할 때 보다. 됐죠? 나와 다를 동시에 연주할 때 보다. 오케이? 나와 다를 동시에 연주할 때 협화적이다. 말이 안 돼요. 갈릴레이는 뭐라고 생각했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돼 있죠? 진동수 비가 적으면 협화적이라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나와 라는 진동수 비가 어떻게 됩니까? 400대 600입니다. 줄이면 2대 3입니다. 이해됐죠? 이거하고 400대 401의 진동수 비 중에서 뭐가 더 적어요? 얘가 더 적죠. 그죠? 그럼 얘가 협화적이에요. 2번에 소베르에 따르면 소베르도 똑같아. 가와 나를 동시에 연주할 때 가와 나입니다. 가와 나는 300대 400입니다. 줄이면 뭐 3대 4가 되겠죠. 이해 됐죠? 이거하고 400대 401 중에서 뭐가 더 협화적이겠어요? 얘가 협화적이죠. 이해된 거죠? 근데 3번에 스미스에 따르면 스미스는 아까 뭘 중시한 사람이에요? 사이클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사이클. 시간 간격을 중시한 사람이에요. 시간 간격. 거의 분명히 진동수가 어떻게 돼 있죠?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입니다. 됐죠? 가와 라는 어떻게 돼 있죠? 가와 라는 300대 600입니다. 됐죠? 이거하고 400대 800을 보세요. 800. 그러면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가 얘네들이 더 많아요? 얘네들이 더 많아요? 얘네들이 더 많죠. 시간 간격은 얘가 짧을까요? 얘가 짧을까요? 얘가 짧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가 무슨 적이어야 돼요? 협화적이어야 되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해된 거지, 이거? 이해된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43번 문제. 다음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5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까 선생님이 뭐라 해요? 소베르는 맹놀이를 통해서 음의 뭐를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얘를 통해서 얘를 알려고 했던 거지.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베르는 맹놀이의 진동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맹놀이를 일으키는 두 음의 진동수를 이용하려 했다. 아니죠. 얘를 알기 위해서 얘를 이용한 겁니다. 이해된 거지, 그죠? 답은 5번이었어. 이게 지문만 정확하게 독해하면 정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된 거지? 된 거지? 그 다음에 45번 문제는 2번이 답이고요. 45번은 대부분 오답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44번입니다. 그럼 44번은 부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진동수가 나봐 100Hz하고 150Hz래요. 됐죠? 두 음입니다. 두 음을 동시에 냈을 때 여기에서 무슨 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결합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결합음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죠, 거기? 결합음 두 음의 진동수를 정수로 배한 진동수입니다. 정수로 배한 진동수면 뭐가 돼야 돼요? 정수로 배야 돼요. 정수로. 알았죠? 배한 진동수입니다. 배한 진동수. 그럼 당연히 정수로 배하면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죠? 얘를 정수로 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얘 둘의 차이면 몇이죠? 진동수 50. 이 둘의 합이면 얼마가 되죠? 25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100. 됐죠? 얘는 150. 얘는 100, 200.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250, 300, 350. 이런 결합음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끝에 보면 1번에 50은 맞는데 75는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에 75 잘못된 거예요. 4번에 75, 325 잘못된 겁니다. 5번에 125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들린다면 이런 게 들려야 돼요. 나봐 선생님 봐. 이게 들려야 돼. 이게 결합음이. 오케이? 2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렇게. 대체로 보면 학생들 중에는 42번 문제, 그 다음에 44번 문제, 여기서 이제 오답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틀리면 사실은 등급 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에 대한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 이해됐지? 됐습니다.